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 안철수 전 대표가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정치인 안철수의 미래가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국회에선 장관 인선과 추경안을 가지고 협상 중이고 자유한국당은 혁신하겠다며 극우 인사를 혁신위원장으로 앉혀놨습니다. 각양각색의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어제 안철수 전 대표 고개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제게 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에야 이 사과가 나왔어요. 너무 늦은 것 같긴 한데 안철수 전 대표의 사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사건 직후에 이제 이런 사과를 포괄적으로 먼저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이제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뭘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건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부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이렇게 담담하게 이 사실관계를 좀 설명하고 수사기관의 앞으로 이제 형사처벌 그리고 진상규명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렇게 자세를 담담하면서도 좀 낮게 가져갔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정치적인 책임 이 부분을 강조하는 바람에 보기에도 약간 좀 부담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계 은퇴 가능성에 대해서도 원래 책임지는 정치인이다 그러면서도 확답은 이제 하지 않았어요. 정계 은퇴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정계 은퇴 정치인이 이제 정계 은퇴하면 앞으로 정치를 안 하겠다는 뜻이죠. 사실상 이제 그렇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자 각 신문 사설 제목을 살펴보면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보 조작 사과한 안철수 무엇을 내려놓으려나. 또 정치인 안철수 존재 이유를 성찰해야 할 때 안철수 전 대표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가. 이 얘기는 정치 그만해라. 이런 여론을 이제 각 신문 사설들이 전달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아직은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정치를 그만둘 생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추이 같은 걸 좀 더 살펴보겠죠.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지금 의원도 아니고요. 당 대표나 당직도 없고 사실은 내려놓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대선 의원직이 있었으면 의원직을 이번에 그래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뭘 내려놓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한번 뭘 테이블에 올려놓고 딜을 하려면 이걸 갖다 빼겠습니다. 이겨야 돼야 되는데 저는 좀 주변적인 걸로 인상적이었던 게 기자회견을 했을 때 첫 톤부터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고 힘이 들어갔고 그때 대선 유세 기간 때만큼 긁는 목소리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안철수의 목소리가 아니라 어쨌든 뭔가 좀 의도를 넣는 목소리 있잖아요. 좀 강하게 톤이 처음부터 그걸 보고 그냥 딱 그 목소리 듣자마자 아무것도 없겠구나 하는 그러니까 뭔가 본인은 세게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그 목소리에 담았던 것 같고요. 그동안 잠적에 있었는데 사실상 이제 사람들은 도대체 언론은 왜 안철수 안 찾아다니냐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두문불출하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속초 가는 길에 식당에서 일반 시민이 찍은 사진이 한번 인터넷에서 돌면서 오히려 그 과정 그게 불과 한 하루 이틀 전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또 기자회견이 되니까 뭔가 좀 아예 이 기자회견 자체도 조금 뭔가 웃겨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비디오 시대가 돼가지고요. 정치인의 메시지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태도로 비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정치부 기자들 말고 이제 일반 시민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일부러. 그랬더니 이 표정 얘기를 하더군요. 뭔가 금방이라도 좀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그렇죠. 특유의 그 표정에다가 뭔가 좀 억울하다. 그렇죠. 이런 게 이 텔레비전을 지켜본 분들이 그냥 느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주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는 이런 좀 장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그 입장문 발표가 한 3분 정도 그리고 질의응답이 한 4분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내용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이제 보니까 책임지겠다, 내려놓겠다인데 뭘 내려놓을지 없는 얘기를 쭉 3분 동안 표현과 문장만 바꿔가면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느껴졌었습니다. 억울한 학생이 이제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다는 저도 이제 그 느낌을 받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어제 그러면서 이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정치인 안철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쉽지 않을 겁니다. 사실상 끝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평가를 내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안철수는 새 정치를 상징하는 새 정치의 아이콘이죠. 그런데 이준서 전 최고위원 또 이유미 씨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안철수 새 정치를 아주 강하게 상징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새 정치가 구정치도 하지 않던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겁니다. 또 거기다가 안철수 전 의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또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이분이 이제 위기 관리 능력이 없구나라고 사람들이 아주 강하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면. 자, 정치적인 위기 관리도 잘 못하는데 과연 국가 위기 관리를 해야 되는 대통령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들을 이제 강하게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론조사를 해도 좀 수치가 올라가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어저께 말 중에 보면 국민이 만들어주신 다당제라는 말을 갖다 좀 강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돌려 말하면 다당제를 국민이 닫아버릴 수도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당 상황을 보면 당에 지금 내놓는 메시지를 보면 사실상 다당제로서의 어떤 또 다른 당으로서의 존재감 이런 것들은 지금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라서요. 안철수 같은 경우 제가 머릿속에 어떤 걸 생각하고 있을까 해보니 아마 5년 뒤에 문재인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2년에 문재인도 어쨌든 5년 동안 뭔가 절치부심을 해서 결국 대통령이 되지 않았나. 본인도 아마 이제 그런 가능성을 계속 생각하고 국민의당을 갖다 어쨌든 그 5년 동안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은 이런 마음의 표현인 것 같은데 국민이 만들어준 다당제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제 다당제가 과연 그때까지 5년 뒤까지 본인이 구상한 다당제라는 게 전속이 될까 좀 의문이 갑니다. 국민의당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데요.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8월 말이죠. 네. 8월 말에 지금 하기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 출마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정동영 의원이 7월 말에 토론회를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토론회의 제목을 국민의당 어디로 가야 하나 이렇게 잡았다가 최근에 국민의당 이대로 문 닫아야 하나 뭐 이런 쪽으로 제목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그 토론자로 초청받았기 때문에 내부 사정을 좀 알게 됐는데요. 제목이 세네요. 예,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안철수 전 대표의 회견에 잘못은 내가 했으니까 당은 살려달라. 이제 이런 메시지인데 국민의당의 정체성은 사실은 안철수가 하나 있고 또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호남의 정체성 하나. 이 두 가지가 이제 결합해서 지금 40석의 정당 유지하고 있는데요. 안철수 정치는 지금 사실상 파산의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호남이라는 정체성을 과연 지킬 수 있느냐. 호남 현지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 대선 때 호남은 안철수가 아니라 이제 문재인을 확실히 선택을 했고요. 또 이제 이번 사건을 전후해서 정당 지지도에서 확실히 국민의당을 좀 포기하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지금으로선 좀 의문이고요. 지방선거 참패가 예상되면 선거를 앞두고 호남의 당원들이나 시도의원 또는 국회의원들이 탈당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당 자체가 잘못하면 와해될 수 있는 이런 위기 국면인 것 같습니다. 당의 존립 자체가 상당히 지금 위험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국회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죠. 어제 우원식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조대엽, 송영무 후보자를 임명한다는 걸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청 간의 어떤 의견 조율, 물밑에서 의견 조율하는 것은 나중에 좀 은밀하게 알려져야 되는 건데 원내대표가 사실은 내가 청와대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노골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조금 이례적인 것 같아요. 뭐 지금 국회 협상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상황이긴 한데 이런 식의 그 말들이 나오는 거 이거 조금 이례적인 것 같더라고요. 뭐 여당으로서는 이제 답답하니까 네. 뭐 이렇게 해서라도 풀고 싶었겠죠. 모양이 좀 빠지는 건 사실인데요. 네.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로 출국하기 전에 우원식 원내대표하고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아무래도 좀 일부 인사에서 양보를 해야 추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참 중요한데요. 추경도 참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둘 다 포기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를 했고요. 월요일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한 날 인사를 장관 임명 강행을 조금 며칠 미루고 그 사이에 야당을 좀 더 설득해 보기로 당 차원 간의 대략 조율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 아침에 우원식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대국민 메시지죠. 이렇게 공개적으로 청와대에 좀 부탁을 하는 이런 모양새를 갖추려고 했는데 월요일 아침자 신문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 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인사를 좀 미루기로 했다. 이제 이게 나와버렸습니다. 김이 좀 확 센 거죠. 좀 뭐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발이 꼬인 뭐 이런 상태인데요. 뭐 실제로 어떻게 할지는 좀 며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야당 원내대표랑 어쨌든 협상을 해야 되는 여당 원내대표 입장에선 이제 야당한테 나 이 정도 하니까 좀 한번 말이라도 한번 섞어봅시다라고 이제 좀 협상의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몸부림이죠. 근데 이제 야당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전혀 꼼수로만 보이는 거고 사실상 뭔가를 실제로 공간을 만들려면은 공간에 뭔가 좀 채울 걸 가져와야 되는데 자꾸 이제 한번 대화나 한번 해봅시다라는 그 정도 수준이고 아마 이제 우원식 대표가 또 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말로 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당 원내대표는 별 역할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청와대하고 야당 지도부하고 정권 현안을 놓고 이제 협상을 하고 이런 장면인데요. 지금 청와대 쪽의 어떤 그 정무 라인, 그러니까 대야 창구가 좀 사실 좀 취약한 편입니다. 정무석이 뭐 자꾸 뭐 기자들하고 몰려다니면서 뭐 텔레비전에 자꾸 나오는데 뭔가 야당하고 뭐 깊이 있는 정치적인 뭐 협상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이런 네. 상황이죠. 그래서 그 역할이 일부 여당 원내대표한테 지금 넘어와 있는데 여당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뭔가 양보를 해주지 않으면 협상력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답답한 상황이죠. 사실은 이 문제는 좀 청와대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이었나요? 그때 우원식 대표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뭐 찾아가면서 기자들 카메라 들고 우르르 갔다가 김동철 원내대표가 그것 때문에 기분 상해서 진정성이 없다면서 언론 플레이 어디다 대고 언론 플레이 하냐고 문 닫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뭔가 이 야당을 자주 방문하고 하긴 하는데 그게 어쨌든 국민들한테 우리는 이 정도로 뭔가 좀 대화 협상을 하려는 노력을 하는데 야당이 안 해요. 사실 이건 굉장히 고전적인 수법이거든요. 뭐 박근혜 정부에서도 흔하게 새누리당이 하던 수법이고 사실은 이게 뭔가 정말로 뭔가 진정성이 없는 식으로 비춰지면은 그건 뭐 그냥 플레이죠 정말로. 예. 실질은 없이 이제 서로 명분만 쌓으려고 지금 그렇게 움직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지금 여당의 카드는 조대엽과 송영무 후보자 둘 중에 한 명을 날리고 그 대신 추경안이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이걸 이제 일괄 타결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야당은 사실 뭐 귀등으로도 안 듣는 그런 분위기 아닌가요? 야당이 가장 바라는 것은 저게 있어요 하나. 아예 임명 강행해 버려라.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러면은 이제 이쪽 용어로 적폐가 하나하나씩 쌓이게 된다. 결국 이게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결국엔 부담이 되고 어떤 이후에 국민들이 이 정부를 판단할 때 계속해서 좀 기준점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인데 대통령 지지도는 어쨌든 떨어지게 돼 있고 그 과정에서 이런 과거에 하나하나씩 쌓였던 적폐들이 결국에는 어느 순간 이제 국민들이 커다란 판단을 할 때 이제 이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이건데요. 또 하나는 송을 사실은 만약에 날리고 조를 임명할 경우 이러면은 추경에는 사실 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어쨌든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송영무를 가장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워낙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걸로 본 이른바 이쪽 표현은 정치군인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송영무를 만약에 날리고 조대엽 임명한다면 그 정도 선이라면 이제 추경안에는 한번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건데 반대로 송영무를 임명하고 조를 날리게 되면 이제
야당 스탠스가 좀 애매해지는 거죠. 조는 사실은 뭐 딱히 이쪽에서 크게 뭐 보지는 않는 거고 오히려 조대엽을 날렸다가 이쪽 저 보수당에서 좀 세게 보는 이제 이 노동 쪽 관련돼서 더 센 전문가들이 오면은 더 피곤해진다. 사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 후자 맨 저 송을 임명하고 조를 날릴 경우에는 뭔가 저쪽에 성의를 보였으니 추경 안에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좀 안 들어가기 또 어렵고 그러자니 또 막상 가자니 뭔가 얻은 건 좀 없어 보이고 사실 이런 저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당의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사과로 일단 실마리를 풀자. 그게 뭐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일단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한 유감 표명부터 해주면 일단 협상을 시작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오늘 아침부터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유감 표명을 하려면 실제로 둘 중에 한 사람을 포기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특별히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놓고 야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치적인 거래를 통해서 누구 한 사람을 포기한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과연 앞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어떤 권력이나 정권을 끌고 가는 사람의 어떤 그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이걸 포기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겁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을 양보하는 게 좋겠다. 이 얘기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좀 다수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의견을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제 대변하고 있는 건데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한 사람 양보하는 것도 사실은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큰 조건 없이 어쨌든 추경이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를 하게 되면 청와대에서도 한 명 정도는 날릴 수 있는 건가요? 쉽지 않을 겁니다. 전 쉽지 않다고 봅니다. 뭐 물론 며칠 더 상황을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사람을 그만두라고 할 명분을 찾기도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여태까지 가만히 있었는데 미안하지만 저 송 후보자 좀 물러나 주셔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대통령의 권위가 이제 무너질 위험이 있는 거죠. 조대엽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여권 안에서도 여당 안에서도 상당히 좀 부적격이다, 적격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고 이쪽 지지층에서도 조대엽 후보자는 좀 도덕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분위기가 이제 확실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도 건의했듯이 이렇게 지지율이 높을 때 오히려 좀 통 크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걸 또 조대엽 후보자 같은 사람이 본인의 어떤 거취보다도 이제 전체 우리나라 정치와 전국 전체를 위해서 내가 좀 양보하고 희생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며칠 사이에로 좀 급진전이 될 가능성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권에서 자꾸 조 정도는 뭐 좀 물러나게 할 수 있다 뭐 의견을 그 말은 사실상 대통령은 정말로 송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 사실은 이걸 이미 더 조보다는 송한테 더 대통령의 마음이 더 쏠려 있다라고 파악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 좀 조 후보자 정도는 좀 낙마해도 뭐 시켜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약간 의도적으로. 둘 다 양보하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혹시 양보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대엽 후보자를 양보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현재로서는 확률이 좀 적은 편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결국 이제 대표, 원내대표 뭐 양쪽 이제 쌍포스트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 사람이 좀 갈등이 조금 여러 번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홍준표 대표가 들어서면 급속도로 딱 리더십이 안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자유한국당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뭐랄까요? 기본적으로 당대표, 원내대표 사이가 이 보수당에서 좋았던 적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새누리당 시절에도 보면은 황우여 당대표 시절에 최경환 원내대표 뭔가 둘 다 뭐 약 친박이었지만 굉장히 결이 달랐고 당대표가 뭐 추진하던 일을 갖다 좀 황우여 대표는 약간 유하잖아요, 사람이. 근데 최경환 원내대표는 당시 굉장히 이제 친박 실세로 셌고 그때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뭔가 국회 선진화법을 만드는데 이 주도했던 황우여 대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는 최경환 원내대표 이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고요. 이후에 뭐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뭐 기본적으로 안 맞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 아주 특별한 건 아닌데 다만 이제 그때는 여당이었고 지금 야당 시절에 당대표, 원내대표 기본적으로 두 사람 다 세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당내. 굉장히 홍준표 대표도 굉장히 비주류였고요. 자기 개파나 이런 게 없는 사람이고 정우택 원내대표도 충청권 의원이고 뭐 다선이고 여러 정치 경력을 쌓았지만 이른바 자기 세력이나 개파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 자기 개인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 딱히 뭔가 두 사람 간의 화합 이런 부분들은 좀 애초부터 좀 뭐 기대난망한 일이었다고 봐야죠. 예. 이게 뭐 친박, 비박 이런 구도로 설명이 잘 안 되고 네. 다만 홍준표와 친박들의 약간의 지원을 받는 뭐 정우택 이 두 사람의 어떤 그 영역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국민들은 별 관심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최근에 그래도 관심을 얻는 것은 새롭게 등장한 혁신위원장 유석춘 교수일 것 같습니다. 유석춘 교수 태극기 집회 열심히 나가신 분인데 이런 분이 지금 자유한국당 그 정당의 색깔을 빼야 되는데 자유한국당 혁신을 하겠다고 나섰어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유석춘 혁신위원장이 이제 맨 처음 이름이 나왔을 때 이 양반의 과거에 했던 뭐 행동이나 발언들 보면 사실 가장 자격이 없는 분이 이제 오셨다는 거죠. 지금 재밌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분이 지금 혁신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보여줬다는 게 임명이 됐을 때 여러 언론에 당연히 인터뷰를 요청했겠죠. 근데 딱 한 군데만 했습니다. 이 조선일보하고 조선일보에 한 3년 가까이 칼럼을 계속 기명 칼럼을 유석춘 교수가 써왔는데 다른 언론들의 인터뷰를 거절하면서 했던 말이 그동안 너희들이 나한테 뭐 해준 게 뭐 있냐. 조선일보는 나한테 칼럼이라도 쓰게 해줬는데 그게 이유였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인터뷰합시다 그러면. 예. 그래서 임명된 다음 날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오전 10시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전날 오후에 당사에서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조선일보에는 그 유석춘 교수의 말이 쭉 실렸죠. 뭐 왜 친박에는 장세동이 없냐는 뭐 이런 식의 있고 뭐 박근혜 탄핵 뭐 억울한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실렸어요. 그러니까 다음 날 오전에 기자회견에 할 내용들을 전날 조선일보에 다 해서 그러니까 사실상 기자회견이 의미가 없는데 네. 그 과정 자체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너희들이 조선일보는 나한테 해줬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 혁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뭔가 기득권이나 여러 가지를 내려놓고 하는 것 시작인데 굉장히 이해타산적이고 뭔가 이 장사꾼처럼 너는 나한테 이거 해줬으니 나도 이만큼 이런 거거든요. 저게 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미숙한 측면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실제로 혁신을 어떻게 할지는 이제 약간 좀 지켜봐 줘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참고로 이제 이분의 그동안의 경력 같은 걸 약간 좀 참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유혁인 이라는 박정희 유신 체제의 정무수석을 했던 네. 사람이 있고요. 원래 이제 동아일보 기자를 하다가 이제 박정희 정권에 투항을 했다고 언론계에서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뉴라이트 공동대표를 했고요. 이승만 연구원장, 박정희 기념재단 이사 이런 걸 했습니다. 또 일베 활동에 대해서 뭐가 문제냐 이제 이런 옹호 발언도 있었고요. 태극기 집회 열심히 참석한 것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헌법재판소를 이걸 해산해야 된다. 태극기 집회는 의병 활동이다. 이제 이런 취지로 그 당시에 발언을 했었습니다.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이죠.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가결을 시켰는데 그렇다면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법치 아니겠습니까? 그 법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정을 하고 승복을 해야 되는 게 이른바 보수 정치인들의 다수 의견인데 이분은 지금까지도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법치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보수의 가치 자체가 지금 유석춘 혁신위원장 때문에 오히려 흔들리는 이런 것 때문에 당내에서도 이 사람 극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홍준표 대표는 뭐 그건 아니다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농담처럼 이제 유석춘 혁신위원장은 사실상 서석구 변호사나 그 김평우 전 대한변협회장 그 탄핵 심판정에서 굉장히 여러 무리를 일으켰던 사실상 지금 발언을 놓고 보면은 그분들하고 대동소이하거든요. 지금 상황이 춘 혁신위원장이 처음 임명되면서 내놓았던 말들 보면 주로 당의 정체성, 이념에 대한 얘기만 했지 지금 가장 자유한국당에 가장 필요한 인적 쇄신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안 했어요. 거기서 좀 그려지는 거는 홍준표 대표가
어떤 당의 이념이나 이 부분 굉장히 강한 이념 야당을 지금 추구하잖아요. 이념 쪽 정체성 이 부분만 유석준 위원장한테 맡기고 나머지 인적 쇄신 이런 부분들은 자기가 사실상 하겠다라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번에 뭐 홍준표 대표가 어저께 초선 위원들 연석 회의에서 뭐 대구 달서병 내가 당협위원장 맡겠다 이런 취지의 뜻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거 보면 사실 당 대표가 보수당의 어떤 텃밭인 대구의 당협위원장 내가 하겠다. 굉장히 거의 조원진 의원,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지역군데 굉장히 이례적이고 부적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석준 교수가 뭐 작년에 썼다는 뭐 철학 없는 국회의원 보면은 그 중에 뭐 25명을 뭐 이 보수당과 맞지 않는 국회의원이었다고 뭐 지목을 했다는데 그거는 그냥 작년에 있었던 얘기고 전혀 유석준 위원장이 어떤 인적 쇄신의 기능을 못할 것 같아요. 결국에 홍준표의 바지 사장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좀 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도요. 홍준표 대표하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일치를 해야 하는데 어쨌든 그러려면 자유한국당을 혁신했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설명하려면 이른바 친박 세력들을 좀 쫓아내거나 밀어내거나 이런 정도를 해야 되는데 이분의 가치관에 따르면 지금 친박 세력들을 뭐라는 이유가 없는 거죠. 애국 세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준표 대표하고 도대체 뭘 조율하고 혁신위원장을 지금 맡기로 한 건지 이 부분도 추가 취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보니까 그 유석준 위원장 말 중에 하나 친박에 왜 장세동이 없느냐. 그럼 저는 가장 그러면 전두환은 누굽니까라고 사실은 그게 가장 궁금한. 전두환 박근혜죠. 근데 장세동이 지키려고 했던 사람과 가치라는 게 사람은 전두환이고 그 가치는 뭐 의리로 포장된 굉장히 독재 옹호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 양반은 저 표현이 멋있다고 생각한 건지 왜 이 당에서 왜 이런 혁신위원장과 한 6개월 동안 살아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 조금 이 기자로서 답답한 마음이 가득하네요. 그 혁신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꿔서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친박, 아스팔트 99, 무대뽀 기득권, 자유한국당 하면 떠오르는 얘기들이죠. 정말로 혁신을 해야 하는 대상이 맞는 것 같은데 되레 아스팔트 99를 혁신위원장으로 앉혀서 혁신을 하겠다고 하니 참 지독한 모순인 것 같습니다. 모순적 상태가 지속되면 그 조직은 스스로 와해될 가능성이 높죠. 모순적 상태가 해소되는 임계점이 언제일지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더정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